예, TV매일신문의 매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에 총선에 참 바쁜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은데 매부뉴스 2달 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진우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부동산의 어떤 정책들이 정부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일단 정부가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정책의 1순위로 삼고 있는데요. 총선이 지나고 문재인 정권의 이제 하반기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부동산 정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현 정부 입장에서는 2주택자들을 상당히 죄악시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보급률은 벌써 이제 100%가 훨씬 넘어가 있는 상태고, 예. 근데 자가 보급률은 사실은 6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남았는 40%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임대 비율이 사실 10%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 남아있는 지금 분명히 누군가가 사서 서민들한테 임대를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죄악시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꼽자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선분양 제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 선분양 제도가 하에서는 어떤 공급될 때는 일시적으로 확 공급이 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공급이 안 되고 여기서도 냉탕 온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손질을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예.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디벨로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플래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좀 보다 길게 예.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또다시 또 온탕 냉탕으로 가는 그런 예. 것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과거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그 박정희 정부까지는 이게 의식주 문제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고 부동산보다는 경제 발전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은데, 전두환 정부부터 부동산 정책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전두환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실제 이제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게 이제 500만 호 주택 건설이라 하는 어떤 대명제를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재고주택이 530만 호밖에 없었을 때 그만큼 짓겠다고 했었으니까 상당히 약간 무리한 어떤 계획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500만 호 건설이라는 이런 계획 자체가 조금 뭐 전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침체가 되면서 뭐 이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이게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가져오게 되고, 이 정부에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것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시에 6개월이었던 게 이제 1년으로 넘어가면서 6개월 단위로 짐 사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또 우리하고 약간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었던 하나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노태우 정부를 한번 가보죠. 200만 호 건설인데요.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200만 호 건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뭐 일산, 삼본 이런 것들이 이 시절에 사실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우리 지역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대곡이라든가 칠곡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년대? 그렇죠. 후반이네요.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이게 200만 호 건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200만 호 건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하게 되고요.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200만 호 건설하고 토지 공개님이 처음으로 사실은 도입이 됩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 상당히 또 위헌적인 소지가 있었던 이 토지 공개님이 처음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 기간 2년 연장돼 있던 부분들이 이 시기에 다시 개정이 되어서 서민들 주거 안정에는 상당히 어떤 도움을 줬던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제 YS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있었을까요? YS 정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93년도 8월에 어떤 금융실명제하고 94년도 1월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들은 뭐냐면 전 정부에서 많이 공급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 97년도에 분양가 자유라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논앞에 보면 뭐 러브호텔 들어서 있고 나홀로 아파트들 이렇게 난개발을 한 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 시기에 나오게 돼서 좀 이렇게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국민의 정부, DJ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DJ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이제 DJ 정부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좀 약간 좌평양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가장 우평양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권 초기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해서
거의 한 반년 만에 집값이 30% 정도가 폭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집값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규제 정책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을 예.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권 말기에 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시장을 조금 옥죄는 역할을 예. 그렇게 하는 그 영향을 나타났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네. 썼다. 정권 초기부터 노태우 정부에서 나왔던 아까 말씀 그 토지 공개념 3법들 같은 경우에도 예. 위헌적인 요소로 있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폐지가 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성장보다는 또 분배에 초점을 맞췄던 또 DJ 다음에 네. 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제 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도 지금 또 가물가물합니다.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어떤 현 정부와도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예. 대책들입니다. 이제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기억이 나는 아마 대책이 2005년도에 나왔던 831 부동산 대책일 겁니다. 예. 이 대책은 그동안 어떤 정부 부처 한 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 그때는 청와대, 뭐 국무조정실, 뭐 기재부, 뭐 국토양부, 뭐 이런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마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예. 각 부서별 당정협의회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모든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그렇죠. 예, 기억이 예. 납니다. 강남 쪽은 그렇죠. 계속 올라갔죠. 특히 예. 버블세븐 같은 경우는 계속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잡으려고 하면 더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잡으려고 이 부분들이 뭐냐면 전 정부에서 풀었던 것들이 후 정부에서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또 맨 마지막에 내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예. 내가 부동산 이것 빼고는 내가 올릴 게 한 개도 없다는 말로 예, 그 진보 정권 10년이 끝나고 이제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좀 우호적인 정책을 네. 펼쳤을 것 같은데 한번 또 되짚어 보죠. 이제 MB 정부의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려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혁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도시, 뭐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정부에 들어와서 좌초되지 않을까 했는데 MB 정부가 이걸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약간 지방 분권화에 상당히 도움을 줬고요. 그때 또 가장 기억나는 것들이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토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김대중 정부만큼이나 사실은 규제 완화를 많이 시킨 그런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재밌네요, 시간이. 예. 그 전두환 정부 때부터 이래 또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까지 오면서 이렇게 냉온탕이 조금 되풀이된 경향도 있고 또 그래도 뭐 일관되게 유지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였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정부별로 보면 이제 전두환 정부가 약간 냉탕, 예. 노태우 정부가 온탕, 김인삼 정부는 냉탕, 예. 김대중 정부는 온탕, 노무현 정부는 약간 냉탕, 예. 다시 온탕 이렇게 가서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냉탕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때도 사실은 계속 어떤 완화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아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어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이제 이게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전국의 어떤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로 사실은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바뀌었던 그런 정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이게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그 최경환 장관이 있었을 예.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너무 완화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사실 지금까지 조금 오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어서 예.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우파 있겠죠. 정권이다 보니 계속 연장하는 선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전 정부에서 이제 4대강이라든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토목 사업이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예. 주택 경기 활성화를 사실 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주택의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왔고 그게 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들을 돌아보니까 참 이렇게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그 당시에는 좀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한 전반기 이제 뭐 반환점 돌아섰는데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예. 이 정부는 거의 뭐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고 있다고 할 수도 예.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20번? 그렇죠. 올 2월까지만 20번 정도의 예.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이제는 뭐 그 금융부터 시작을 해서 법, 세제 이게 사실 다방면의 어떤 부동산 대책들이 사실은 다 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하고 좀 오버랩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예. 현재도 장관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버랩되는 규제 부분이 있고 위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좀 더 양극화시키고 예. 근데 이런 어떤 규제 자체가 투기적인 요소에만 사실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지금 실수요자들조차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사실 지정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LTV가 40%밖에 안 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핀셋 규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자와 실소유자들까지 상당히 좀 같이 힘들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양극화를 너무 심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타난 말 중에 집 여러 채 있는 것보다 똘똘한 거 한 채 가지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성구와 다른 지역의 어떤 가격 차이도 더 사실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지방의 집값 차이도 계속 더 커지고 있고 그렇죠. 예. 서울 안에서도 강남하고 비강남권의 어떤 차이도 계속 커지고 있다 예. 보니까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이나 어떤 분양시장 중심으로 아직도 투기적인 수요가 남아 있으면서 예. 그런 또 신구 아파트 간에 이런 어떤 양극화도 나타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도 보면 약간 아이러니나 패러독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잡으려고 하니까 양극화를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예. 이제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 시장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돌아갈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 정부의 어떤 임기 안에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임기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작용이 나타나고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이번 정부의 또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좀 임팩트 있게 너무 잦은 대책 말고 좀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안정화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2달 만에 네. 뵙는데 오늘 좋은 뉴스거리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좀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구의 어떤 대구 경북의 부동산 정책들 또 요모조모 잘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